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뉴스와 또 우리가 글로벌 외신 뉴스들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본부장님 먼저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다양한 외신 뉴스 함께해 주셨고요. 일단 저와 함께 코인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한국 증시 폐장하면서 조금 더 하락을 해서요. 96,800달러 선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여부들도 조금 올라가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건 도미넌스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1%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리플이랑 솔라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리플이나 솔라나 대비해서는 방어해 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 주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가격 반영력이 조금 없는 부분들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 불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여론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강세장이 지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예전 패턴과 항상 같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올라서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떨어졌지만 알트코인들이 더 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35로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닌 부분들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 코인도 6% 떨어지고 수익 코인 10% 하락합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도 떨어졌고 여기 또 트럼프 토큰도 같이 봐야겠죠. 오피셜 트럼프도 11% 24시간 동안 하락을 해서 뭐 거의 이제 17달러 수준이니까 정말 이제 계속되는 하향 추세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오피셜 트럼프는 지금 17.2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밈코인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도 확인이 되고 비체인 코인도 시가총액 4위 4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마켓캡은 2%가량 축소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시장의 마켓캡은 대략 1%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물량들이 다시금 빠져나가는 게 좀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도 저랑 같이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보여드렸던 기사였죠. 노스타코타 와이오밍 하원이 비트코인에 관한 준비금 법안을 부결시켰다. 요런 내용들 보여줬고 미국 내 15개 주가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도입 시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원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에요. 그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하원 다음에 하원이 통과돼야 상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부결이 됐고 근데 이게 또 시장의 반응이 조금 되기는 했었죠. 투심 자체를 끌어내리는 데 요인이 되긴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유타주에서 하원 통과가 된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 자산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나온 거죠. 비트코인 주정부 예산으로 매집하는 이제 법안이 미국 유타주 하원에서 6일 현지 시간으로 통과가 됐고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으로 불리는 HB 230이라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3차 독회를 마치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은 최초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 채택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21일 조전 토이시어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고요. 주정부의 공공자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으로 넘어간 HB 230은 상원의 투표를 거쳐서 주지사의 서명 이후에 최종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앞서서도 유타주에서 아마 가장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유타주는 이런 법이 발의되고 그게 이제 집행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속했고,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이 좀 빠르게 통과가 됐던 그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유타주에서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염두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하원 투표,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을 좀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 이후의 또 흐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매집을 검토하는 주정부, 그러니까 주차원의 정부는 지금까지는 총 15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타, 펜실베니아, 텍사스, 노스다코타,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엘라메바,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그리고 일리노이랑 매사추세츠주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15개 주들이 지금 다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이고, 아직 통과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주만 통과가 돼도 뭐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유타주에서 하원 통과가 됐고, 이제 추가 내용은 계속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제 주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지의 여부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내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시장을 수급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의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2,100만 개만 발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90% 이상이 발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채굴자들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진다, 이런 상관관계들도 있었고, 채굴자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매도 압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발행량도 이제 너무나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재는 이제 많이 유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대비해서는 채굴자들의 동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채굴자 지표는 항상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크립토컨트의 저자인 다크포스트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수익 기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채굴을 하는 거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전기료도 내야 되고, 그런 하드웨어 사용량, 하드웨어를 이제 구입할 때 냈던 그 금액들도 있고, 그다음에 채굴을 하기 위한 장소비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충당을 하면서 채굴을 하는 건데,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시기가 오면은 채굴자들도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했던 물량의 일부를 어쨌든 이제 유지는 해야 되니까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4월 4차 반감기 영향으로 채굴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해시레이트도 증가하고 채굴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채굴 경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채굴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보통의 반감기를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채굴을 할 때 똑같은 전기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채굴을 했을 때 보상이 줄어드는 게 반감기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이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뽑기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 많이 굴린다라고 해서 돌린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은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우리가 주사위 돌리듯이 주사위를 돌려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 주사위를 많이 돌릴수록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거를 일정한 시간을 돌렸을 때 채굴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일정한 시간을 돌려도 혹은 이제 이거보다 적은 시간을 굴려도 누군가는 채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뽑기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술적인 면이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굴을 경쟁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채굴 경쟁이
최근에 더 심화가 된 겁니다. 헬스레이트도 증가를 하고 채굴 난이도도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누구도 채굴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채굴 난이도가 높으면은 여러 이제 회사나 여러 뭐 개인들이 이제 채굴에 뛰어든다고 해도,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줄었는데 채굴을 하는 비용은 또 올라갑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정말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에 드는 비용도 많아지고 들이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이제는 뛰어넘기가 힘들 그런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는 그런 가격대에 비트코인이 왔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보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비트코인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추가 매도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요, 채굴자들 매도세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중기적으로 가격 반등이 발생했었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채굴자들의 매도가 투자자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채굴자들이 지금 이제 물량으로 거래소에 물량을 보내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도량들이 포착이 됐었을 때 보시면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토대로 이제 채굴 난이도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해시리본 차트라고 하는 그 온체인 지표도 예전에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성 악화로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럴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던 적이 많았다라는 표현도 같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채굴자 매도 동향을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의 지표도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 지표들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온체인 지표도 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4년간 해스레이트가 5배 이상 커졌지만 가격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크립토컨트 대표가 비트코인의 자금의 그릇이며 본질적인 가치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기면서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이라는 그릇의 가치는 5배로 커졌지만 가격은 겨우 2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거물이라면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그릇부터 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강세를 여전히 전망했습니다. 해스레이트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수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해스레이트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력의 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해시레이트는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채굴을 하는데 많은 네트워크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줘 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작아지고 있지만, 근데 보통 이 해스레이트 차트랑 그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스레이트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온체인 지표 2개를 보여드린 거는 지표상 그리고 시장에 오래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를 여전히 예측을 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을 내기가 좀 힘든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채굴자 매도량이 계속 증가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해스레이트 차트를 비트코인이 따라가느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온체인 지표는 또 랩소디 통해서 계속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접수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19B4라고 하는 심사 요청서 접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제임스 C. 파크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서류 접수를 확인했다라고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전에 이거를 철회하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SEC가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접수를 다시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 한번 이렇게 반려를 하고 그걸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금 신청을 한 거는 뭔가 이 솔라나 ETF 쪽에 관한 진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 계속 우리가 팔로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솔라나 참고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200 아래로 거래가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과의 상관관계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 어느덧 전해드릴 때가 됐는데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30만 개 이더리움 유출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강세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더리움이 2,600달러 선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크립토컨트에 따르면은 파생상품 거래소의 순 유출의 규모가 마이너스 30만 이더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8억 1,720만 달러 규모고요. 2023년 달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더리움 가격은 이제 2,600에서 700 정도 되니까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인출한다라는 거는 매도 압력을 감소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레버리지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이더리움을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꺼내서 파생상품 거래하는데 꺼내서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그냥 보관형 지갑에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즉각적인 매도 가능한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건 매도 압력이 감소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더리움에서 여기서 매수가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떨어뜨리려고 하고 누군가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근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세력의 주체가 많지 않으면 누군가가 올리려고 했을 때 쉽게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대금 유출은 이제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비관론이 많은데요. 유일하게 또 낙관론이 있었던 그런 이제 기사여서 오늘 같이 한번 좀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크립토 뉴스 정말 정신없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본부장님께 또 토스를 해서 또 저희 한번 우리 또 시장을 보는 시각을 넓혀서 글로벌 뉴스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 뭐지 비탈릭이 최근에 이더리움을 제로성 게임에서 벗어나겠다고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안 했네요. 좋은 화폐를 네. 만들겠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뭐 재단 측 문제도 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태국이 비트코인을 뭐 좀 자기네 그 약간 그런 통용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태국은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그렇게 이제 싫어하진 않았었는데, 사실 이제 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런데요. 그 아시아 증시에서 그런 호재가 네.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죠. 이제 좋은데 좋은 격이면 좋은데 이렇게 끌어내리는 시장을 뭐 그런 뉴스들이 확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상계엄 터졌을 때 네네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유동을 쳤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는 평온했습니다. 그 자체가 시장이 너무 작아서 움직이는 데 예, 영향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미국 시장이 지금은 또 압도적으로 커서 그렇죠. 원체 시장이 그쪽 네. 돈이 다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뉴스긴 한데 그게 네. 가격에 그렇게까지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뉴스긴 합니다. 네. 네. 아니, 엘사바도 계속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스바드로 사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계속 사고 있는 건데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네.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자, 다음 이제 소식 좀 네. 보시겠습니다. 자, 2월 7일 주요 뉴스인데요. 머스크의 이제 도지부가 계속 말썽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드리고요. 딥시크가 사실은 이제 차단에 우리나라도 나서고 있지만 미국 의회도 이제 본격적인 차단에 나섰다는 얘기 해드리고요.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선전하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저가 시장뿐만 아니라 고가 시장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마존이 분기 발표를 어제 저녁에 했죠. 그 분기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월마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한테 발표를 안 했는데 월마트를 넘어설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거의 넘어설 건데 재밌는 건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왜 반영이 안 된지는 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재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 12년 만에 유통 공룡을 꺾었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딥시크의 선한 영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이렇게 차단 나서고 있지만 악마로 빌런으로 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뭐 어쨌든 이런 나라들은 다 빌런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선한 영향력, 사용자들에겐 선한 영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부펀드입니다. 미국의 국부펀드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 국부펀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저 궁금해요. 그래서 풀어주세요. 오늘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어요. 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머스크의 도지가 이게 NOAA라고 이게 이제 국립해양대기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을 접근하다가 이제 서로 알력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여기 난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도지 정부 효율부죠. 이제 국립해양청의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도지의 대표들이 메릴랜드에 있는 NOAA라고 이제 이쪽에 이제 갔다가 사무실 도착해서 IT 시스템 접근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너네가 왜 접근을 하느냐 우리 쪽에 요 관련된 기사가 나서 이제 얘가 이제 늘 많은 반발을 일으켰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기상 예보 및 재난 대응 시스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자료 및 삭제 감시 강령을 했고 이메일 및 모니터링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직원의 지원 그룹을 폐쇄하라고 했고 성폭행 괴롭 및 신고 방법 정보를 제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요. 이걸 왜 머스크의 더지가 이 부분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건드려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이 제일 만만한 데를 일단 건드려 본 것 같아요. 이게 정부 효율부가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불필요하다고 일단 제일 먼저 머스크가 생각한 것 같아요. 머스크가 이걸 싫어해요.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쪽 예산을 싫어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고 싫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그 뭐지 대통령도 싫어해요. 여기를 대통령도 싫어하는 거라 파리 기후 협약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싫어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머스크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곳입니다.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가 자기가 여기를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는 자기 민간 기업이 향후에 여기를 대체를 가능할 수 있는지를 타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충분히 기후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졸지에 자신의 직장을 잃을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니까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모니터링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데 여기를 이제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거의 독불장군처럼 모든 정보를 다 내놔라. 그리고 너네 뭐 삭제해라. 그리고 너네 대응 속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정보보호법을 다 내놔라. 정보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료를 다 줬을 때 주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자료를 다 줬을 때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반발을 하게 된 거고 일단은 지금 대치 상태인 겁니다. 대치 상태고 일단은 일단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일단 물러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거고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게 될 거고 반발을 일으키게 될 거지만 이게 전반적인 것들에 계속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될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이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추진한 DEIA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첫 번째 타깃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됐고 향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이해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점차 넓혀가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정부 기관들은 다 자기가 그 기간 트럼프 기간 동안은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다 점령해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요게 첫 번째 타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 시스템 요거는 이제 우주와 관련된 이런 기상청, 뭐 이런 청, 뭐 이런 대부분 다 제가 산림청 이런데 이런 거 다 제가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네 제가 볼 때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딥시크 금지법이 이제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이게 CNN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법안 발의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US 로메이커 22에서 이제 금지한다는 법안 발의를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AI 기업 딥시크 정부 기기 사용을 한다고 미 의회에서 AI 챗봇을 정부 기기에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데린 라우드 의원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발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AI R1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챗GPT에 이제 유료화되고 있는 그 모델과 거의 유사한 모델인데요. 성능을 보고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고 훈련 비용과 전력 소비가 훨씬 더 적어서 효율성이 강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패권이 사실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검증은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정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의심스럽다. 근데 검증은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아니라고 했던데요. 근데 이제 그럴렸다고. 그것도 검증이 된 게 없고 그렇죠. 양쪽 다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서로 기술 경쟁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미국이 사실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기술 패권이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R1이라는 모델이 미국의 AI 모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뭐 챗GPT 4 지금 4.0 요 모델 라인들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라인에 하고 제미나이 모델하고 되게 비슷한 모델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로 이제 뭔가를 결정을 내는 요 모델하고 되게 비슷한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력 소비가 되게 낮습니다. AI가 사실 전력을 많이 쓰는데 이 친구는 전력을 적게 쓰면서 비슷한 성능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미국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보가 많이 새나간다. 민감 정보가 많이 이게 예전부터 계속 제약 그 기업들한테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서나 이메일이나 보안이 절저하게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거를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격차를 이게 이제 모든 정보라는 게 오픈되면 기술 격차가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쨌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AI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계속 막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격차를 사실은 이걸로 해서 이제 더 벌어지게 해야 되는데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고 오늘 또 나왔는데 하웨이를 그렇게 막았는데 하웨이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배 아픈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이제 챗GPT랑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좀 보시면 개발사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 두 모델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챗GPT는 높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훈련 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오픈 소스를 사실 딥시크는 공개합니다. 개발자들하고 이제 비공개로 돼 있고 민간 정보를 안 주지만 사실 이거 민간 정보라는 게 사실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천에 한 번 뭐 이거 필요합니까? 그리고 뭐 시진핑에 대한 욕설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저는 필요 없는 정보라고 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한테 뭐 민간 정보나 뭐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민감한 정보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민간 검열 수준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정치적인 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겠지만 이게 자율적인 측면에서 근데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썩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그런 걸 하시는 분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챗GPT도 미국이나 유럽 기준에서 일부 주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 성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한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초상권 같은 부분도 상당히 제한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합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오픈 소스 모델은 제한됩니다. 이건 이제 제한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차이별할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무료라는 거죠. 그리고 챗GPT는 사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딥시크가 안 나왔으면 지금 소라가 사실은 월 $200거든요.
$20가 아니라 그 동영상이 되는 그 근데 모델이 저 그거 그냥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뭐 예, 이렇게 예. 어디 유튜브용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만들어주는 유튜브에 거잖아요.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그거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골라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도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몇 초밖에 안 되던데요? 좀 깁니다. 근데 약간 아, 길어요? 이제 유료화는 좀 길고 음. 유료가 아닌 건 좀 쌉니다. 무료라서. 예,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예, 오래 걸려요. 예, 근데 되게 선명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기술력이나 약간 그게 이제 최적화되면 좀 괜찮아지는. 근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됩니다. 예, 좀 여러 가지 다빈치나 이런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왜냐하면 자신들의 개발 비용을 계속 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좀 있는데 딥시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이게 약간 AI 비용들이 낮아지는 효과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가 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좀 좋아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고, 사실은 이게 구독 경제가 되고 나서 사실 저희가 돈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 구독료가 엄청 많이 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0만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뭐 신문도 보죠. 저는 뭐 넷플릭스부터 이런 것도 보죠. 챗GPT 관련된 이런 서비스도 하죠. 그다음에 뭐 OA 관련된 것도 쓰죠. 뭐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네, 다음 복수. 자,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고 테슬라가 이제 침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물론 보시면 뉴욕 타임즈 제가 정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유럽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주요 판매량이 테슬라의 상반기에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쪽은 아니고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주요 판매량에서 독일이 마이너스 60%, 프랑스가 마이너스 63%, 영국이 8%, 스페인이 마이너스 75%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 업체는 급성장했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 영국이 550%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69% 성장했고요. 폴스타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중국 전기차 중에 폴스타가 이제 상위권 라인입니다. 근데 영국에 216% 증가했고요. 독일에서 113%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성장 원인을 좀 보면 테슬라의 부진은 일론 머스크의 논란 역시 이 논란이고요. 그다음 유럽 내 노동 분쟁이 좀 있었고요. 신모델이 좀 늦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계속 예전 모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 저렴한 거고 이제 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유럽 브랜드하고 같이 하면서 고급화 전략이 성공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국은 현지화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었고 폴스타 같은 경우 볼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유럽 브랜드라고 인식을 그러니까 중국 차인지 몰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폴스타는 유럽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유럽 브랜드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현지 법인을 세우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약간 테슬라는 약간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현지 전략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 강하면서 신뢰를 좀 주는 약간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이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야지 되고 있고 테슬라가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향후에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분기 12년 만에 제가 볼 때 이제 어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유통 공룡을 제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1,877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월마트가 1,800억 정도, 1,800억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하니까 이제 넘어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12년 아성을 넘어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주가도 이제 순이익도 한 200억 달러 정도 나오면 이제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뛰진 않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주가는 잘 안 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4.3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28.6달러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1분기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전망치가 낮습니다. 가이던스가 1,51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이번 1,800달러보다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이제 해외 비중이 높아서 환율 변동에 취약할 거라는 예상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수익을 냈지만 이 부분의 상당을 다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재투자를 해서 이제 어떤 나눠주지 않을 배당이 좀 적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메타도 한 말씀드렸지만 메타는 사실은 배당을 잘 안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사실 AWS가 1등이거든요. 사실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은 AWS 클라우드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1등을 하기 위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AI나 이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마존이.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의 수익률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지를 못하나 봐요. 주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딥시크에 또 선한 영향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챗GPT를 쓰시잖아요.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도. 개인정보 왜 유출하세요? 쓰신다는 거는 네, 뭐 사용하시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쓰실 수 있으니까 안 쓰시면 안 쓰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이제 그냥 넘겨 짚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네. 본인이 유출하시네. 쓰신다고. 예. 그죠? 예. 본인이 네. 유출하시네. 예.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계정을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계정 없이 검색을 가능하게끔 오. 이제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무료 개방을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 2.0도 이제 검색 기능을 최근에 강화하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딥시크 때문에 예, 또 이제 이걸 저 사실 너무 비싸서 구독 취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세요. 네. 그냥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쓰셔도 기능은 됩니다. 다만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연설문 하나 쓰고 싶은데 2분짜리 연설문을 써주세요 하면 써주질 않습니다. 1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검색 기능이 오전에 계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이 웹소스 기능이 가능하고 챗GPT 검색이 사실은 이제 2024년 유료 구독자에 먼저 제공됐는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무료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딥시크나 이런 영향 때문에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새로운 AI 딥시크 기능이 발표되면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구글이 사실은 많이 오게 되면서 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제미나이도 사실은 AI 검색 모드를 새롭게 했습니다. 현재 미국 구글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후속 질문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더 하고 나면 후속 질문도 가능하게끔 또 하는 약간 이런 재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조만간 곧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테스트 버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AI 모드로. 그래서 이 부분이 곧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천천히 하고 유료화도 하고 뭐 되게 불친절했다면 AI 기능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앞다투어 뭔가를 계속 내면서 경쟁이죠. 예, 저렴하게 내면서 사용해 보게 하고 사용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반가우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설레고 좋습니다. 예, 많이 써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사로만 읽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써보시고 활용해 보시고 이게 많이 사용해 보셔야지 여러분들
AI는요 사실은 이게 최적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시리처럼 여러분한테 최적화되고 이게 딥러닝이 많이 되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시는 게 진짜 좋거든요. 자신에게 딥러닝이 되고 최적화되는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AI는 챗GPT든 제미나이든 뭐 딥시크든 뭐든지 써보시고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걸 써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거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자 국부펀드. 예. 자 세계 1위로 이제 넘어서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부펀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부펀드를 위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와 상무부에 90일 내에 계획하고 보고를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국부펀드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미국은 없다.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의 투자 기반의 필요성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코인을 넣을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한데요. 일단 그 계획은 네. 없어요. 아, 코인을 없죠. 넣겠다는 네. 게 없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하우 러터니 상무부 장관이 90일 내로 보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있고 일단은 미 연방 자산을 기준으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총 5조 3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766조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 이걸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재원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국부펀드를 만든다는 게 현실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미 연방 정부의 이제 국토 30%와 요거 일부를 대여해 주거나 아니면 천연자원과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팔아서 요걸 활용해서 이제 국부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센트는 이제 요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러트닉은 민간 지분을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있고 일단 국부펀드 글로벌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 세계에는 100개 정도의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조 달러, 1경 4천억, 4천조가 이제 국부펀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9,050억 달러 정도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이제 투자돼 있는 거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좀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네. 두 개가 좀 유명한데요. 이제 트럼프 목표는 사우디를 넘어서겠다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정부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을 어떻게 팔아서 하거나 이걸 대여해 주거나 이런 방안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천연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이걸 매각하거나 이게 민간에게 이제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성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은 뭐 개발권을 팔면 상당히 많은데 후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석유도 지금 잘 개발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많이 있지만 그런 걸 네. 개발 안 하는데 이걸 일부를 이제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국부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대륙 쪽에 이제 지금 시추권을 지금 안 주고 있는데 그 뭐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 전 바이든이 그 부분을 이제 개발하는 개발권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부펀드를 개발해서 이제 한다는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 보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지분을 이제 판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 AI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서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코로나 백신을 구매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백신을 구매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정부가 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자신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땅 짓고 훔치기라고 해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투자 방식을 하거나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재무부가 갖고 있는 이 9,220억 달러 현금 자산을 아예 국부펀드로 만드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아예 위험하다고 해서 요거고 아니면 이제 민간 사모펀드나 벤처를 공동으로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놔라. 예, 요게 가장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방법.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90일 내에 예, 빨리 방법을
러트닉하고 이제 베센트에게 방법을 해놓으라고 해서 이제 90일 내에 나올 것 같고요. 그 펀드를 만들면 이제 목표는 사우디를 넘어서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뱉으면 일단 지키는 양반이라 제가 볼 땐 사이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부펀드 이야기 뜨겁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은 본부장님이 계속 알려주실 거니까 저희랑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랩소디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매출 10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 확장과 신사업 성장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조 7,37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영업이익도 32.9% 증가한 1조 9,79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4분기 매출은 2조 8,856억 원, 영업이익은 5,42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네이버의 각 사업 부문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검색 및 광고 기반 서치 플랫폼 부문이 3조 9,462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으며 커머스와 핀테크 부문 역시 각각 2조 9,230억 원과 1조 5,491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AI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며 AI 기반 쇼핑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상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시기로 플랫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AI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총괄하며 네이버의 미래 성장 전략을 이끌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AI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쟁이 심화하는 IT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유럽 발전 기자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증시에 상장한 두산 스코다파워는 향후 유럽 원전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스코다파워가 6일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공식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페트로 코블리츠 프라하 증권거래소 CEO, 홍영기 주 체코 대사,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이명기 두산 스코다파워 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두산 스코다파워의 공모가는 한화 기준 14,400원으로 총 공모 금액은 1,516억 원에 달합니다. 두산 스코다파워는 체코 및 유럽 지역에서 540기 이상의 증기 터빈을 공급한 기업으로 이번 상장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은 증시 상장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지난해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데 두산 스코다파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유럽 발전 시장에서 신세계를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가스터빈 설비 확충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스코다파워가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발전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스코다파워의 체코 증시 상장은 국내 발전 기자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럽 원전 시장에서 두산 스코다파워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